생활법률 5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64쪽 등기 실행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까지 갖춰야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다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내가 그 부동산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법률상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부동산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 이름으로 격려되어야 비로소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해요. 이와 같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까지 갖추어야 권리가 이전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방법이 등기거든요. 이런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은 이 등기라는 공시 방법까지 요구된다. 이걸 이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입법주의의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등기 실행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란 게 뭔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70쪽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70쪽 보시면 사례 해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먼저 한번 보죠. 자, 그 사례 해설 부분에 보면 공시의 원칙이란,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런 원칙을 공시의 원칙이래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은 뭐에 적용돼? 물권의 변동. 물권이 뭐죠? 물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물권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권리의 종류예요. 그럼 채권이 뭐고 물권이 뭐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채권, 물권. 자, 채권하고 물권에서 이제 채권이 뭐고 물권이 뭐냐? 채권은 대인권이에요.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물권은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한다든지, 또는 뭐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이런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난 뭘 갖죠? 대여금 채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사람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자, 그럼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소유권.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책이에요. 내 책. 내 책인데, 이 책은 내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이게 사람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내가 이 책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권 중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이 다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또는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소유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잖아. 저당권.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우리 아직 안 배웠나?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네요. 아직까지 저당권에 대해서 안 배웠구나.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저당권은 뭐냐면 그것도 물권이에요. 근데 저당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 소유권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법률 관계 하다 보면 저당권이 나와. 근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물건 하면 소유권 생각하세요. 소유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대물권, 지배권이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권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난 뭘 가져? 대여금 채권을 가지. 그럼 내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홍길동이죠. 옆집 사는 옆집 사는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공갈범이 되는 거지, 공갈범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범죄행위지. 특정인에 대해서만,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이다. 그런데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옆집 사는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책이에요.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어요. 물건은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뭐라 그래? 절대권이라 그래. 절대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절대권이야. 그 다음에 채권은 양립 가능해요. 채권은 양립 가능해.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A라는 사람한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똑같은 책을 B라는 사람한테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나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채권이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채권이 동종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의무이행은 A 또는 B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딱 한 권밖에 없는데 A 또는 B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내가 채무를 이행했는데 내가 돈을 받았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 이 책값을 받았어요. 이 책값을 받고 내가 책을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다 매매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넘겨주면 B라는 사람한테는 책을 못 넘겨주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채권은 양립 가능해요. 양립 가능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한쪽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건은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야. 이걸 뭐냐면 일물일권주의라 그래. 일물일권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해. 일물일권주의. 요건 하나 일자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이 책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한 개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해요. 한 개의 물건에 2개의 소유권, 3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아닌데요.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어떤 부동산 보니까 2사람, 3사람이 공유하고 있던데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공유라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자 수만큼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유 지분을 합하면 소유권은 하나죠. 예를 들어서 2사람이 동일한 공유 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
2분의 1씩, 공유 지분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과 합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인정돼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인정돼. 물론 이때 물건은 동종의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 위에 종류를 달리하는 하나의 물건 위에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마련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내 집에 내 부동산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은행은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죠. 이 경우는 뭐야? 이건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이잖아. 종류를 달리하는 물건은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 예를 들어 소유권이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물권 같은 경우 지금 뭐예요? 절대권이에요. 그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또 배타적인 권리야. 이러다 보니까 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죠? 거래 안전이. 그리고 이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는 물권의 경우에는 이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돼요. 물건 같은 경우 누가 물권자인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종전의 소유권자가 누구였는데 지금 새로운 소유권자가 누군지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예요,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보면 거기 소유권 변동 사항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사람까지 소유권 변동 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전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의 변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공시의 원칙이라 그래.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은 채권 변동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권 변동에 적용된다. 그래서 다시 70쪽 다시 한번 봐요.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아주 배타적인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가 물권자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 방법과 관련된 입법주의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성립요건주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가 있고 프랑스 법계가 취하고 있는 대항요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70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입법주의를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물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등기까지 갖추어야 권리가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 사이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립요건주의 하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 가서 그 부동산에 살고 있어. 그런데 등기를 안 갖췄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소유권 주장 못하고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권 주장 못해요. 이게 성립요건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데 대항요건주의라고 있어요. 대항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는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 중에 대륙법계, 우리가 이제 법계, 법의 세 개, 법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법계, 영미법계가 있는데 대륙법계는 다시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법계 국가예요. 우리가 뭐 독일법을 개수하고 싶어서 독법계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법 시스템은 불행히도 우리가 스스로 도입한 게 아니고 일본에 있어요.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독일법을 개조를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법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립 요건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또 일본은 또 이 공시 방법에 관해서는 프랑스 법계 대항요건주의를 또 채택하고 있어요. 좀 재밌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따라서 등기까지 갖춰야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요건주의에서는요,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 등기를 안 갖춰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내가 소유권자인 거예요. 다만 제3자에 대해서,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런 게 이제 대항요건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기 실행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등기까지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71쪽에 공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공신. 공신. 이때 이 신은 뭐냐?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했다면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은 이건 사실 서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7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그 공시된 대표 권리, 이 대표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타예요, 오타.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대표 권리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이거 오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치세요. 그래서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공신의 원칙. 그런데 우리가 공시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까 내가 공시 방법 얘기를 안 했구나.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등기죠.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그럼 동산 물권 변동에서 공시 방법은 뭐예요? 동산은 뭐죠?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죠.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이 뭐예요? 아니 부자, 움직일 동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 토지.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죠. 부동산 아닌 건 다 동산이에요. 동산. 그런데 이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뭐냐? 동산의 경우에 공시 방법은요. 점유예요. 점유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딱 있으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저거는
저 교수님 책인가 보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 책인 거죠, 내 책. 내 책. 이게 동산의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등기고요.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점유예요. 점유. 우리가 뭐 점유하다 이런 얘기하죠. 점유.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공신의 원칙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시 방법,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를 신뢰하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시 방법이 잘못됐어. 자, 이런 경우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김갑동이라는 사람한테 야 이거 내 책인데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이거 뭐 책값 한 4만 원인데 내가 10,000원에 팔게.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 책이 내 책이 아닌 거야. 내가 실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내 책인 것처럼 해서 팔았어. 자 이거 내 책이 아니잖아.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걸 처분을 했어. 내가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 자,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내가 이 소유권자라는 걸 뭘 보고 믿은 거야? 내가 이 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한 경우 알고 봤더니 이게 내 책이 아니었어. 자,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은 뭐야?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지. 이게 공신의 원칙이야.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선의취득이라 그러지. 선의취득 들어봤죠? 선의취득. 내가 선의로 모르고 저 사람이 권리자인 줄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란 사실을 내가 몰랐어. 그렇게 해서 취득한 경우에 이때 내가 모르고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로 취득을 했다면 그걸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71쪽에 공신의 원칙이란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동산의 경우에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이것도 잘못됐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돼. 이게 공신의 원칙이야. 공신의 원칙. 그러니까 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공시의 원칙도 인정되고 공신의 원칙도 인정돼. 선의 취득 기준에 의해서.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죠. 등기를 갖춰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등기부를 봤더니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산 다음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췄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가 권리자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래요. 내가 소유권을 상실해요. 안타깝게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는데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등기부 믿고 거래해봤자 아무 소용없겠네요. 그럼 등기부 볼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가 잘못된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해요? 등기소에서 관리해요. 우리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해. 국가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 신청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허위의 등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등기관들이 아주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허위의 등기가 될 확률이 아주 낮아. 그러니까 등기가 잘못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정말 가끔가다 있어. 가끔가다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등기가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등기부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비록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아도 등기부 관리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허위의 등기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판례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로 봐요. 중대한 과실. 그런데 아주 가끔 가다가 등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등기관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잘못돼서 그 잘못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잃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신문에 나요. 뉴스에 보도된다고.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을 해서 처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 부동산을 상속받았어. 그래서 등기 원인은 상속이죠. 그리고 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팔았고 홍길동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남편을 독살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재산을 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속에서 배웠죠.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어떻게 되죠? 상속 결격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속 결격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효력을 상실한 거죠.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권리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지금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때는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글쎄 우리가 이렇게 등기부를 갖다가 이렇게 사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의 등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처가 상속 결격이 되면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됐겠죠. 예를 들어 형제 자매라든지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돼서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상속을 못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알기에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고요. 이와 같이 등기가 잘못돼서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라든지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권을 잃은 홍길동이는 그 상속 결격이 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글쎄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기는 많이 어렵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 물권 변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모두 공시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는 공신의 원칙은 동산 물권 변동에만 인정되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공신의 원칙이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64쪽 한번 와보세요. 64쪽 다시 한번 오시면
등기 실행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매매 계약의 성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죠. 자, 그럼 이제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 신청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별로 없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럼 잔금 치를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그 말쑥하게 정장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누구냐면 법무사예요. 법무사 분이 이제 나와 계시고,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쌍방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하죠. 무슨 매수인 매도인이 손잡고서 나란히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다 이렇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법무사가 쌍방 대리를 하는 거죠. 매수인 매도인을 쌍방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에 협력할 것을 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64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나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매수인 매도인 두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속에 의한 등기는 누가 하겠어요? 상속인이 하는 거죠. 판결에 의한 등기 같은 직권으로 이루어지죠. 직권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6주차 강의 때 중간 생략 등기서부터, 우리 강의한 66조 중간 생략 등기서부터는 6주차 강의 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